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탔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자,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YTN 라디오 김우성 PD입니다. 정부가 어제 연금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입니다. 돈을 아무리 넣어둬도 이익이 없으니 노후 생활 조금 더 여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연금을 공격적으로 투자해보라. 이게 이제 정부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공적연금과 민간연금, 이 연금의 두 축 중에 하나가 민간연금이죠. 과연 원금 손실까지 감수하면서까지 투자해야 될 것인가? 정부의 이야기는 일단 투자하라 이 말인데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 전문가이시죠?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대부분의 청취자들, 국민들께서는 어제 발표를 보고 조금 의아해하셨습니다. 원금까지 손실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내가 노후 보장을 해야 되나 이런 의견이시거든요. 그렇죠. 예.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네네. 조금 이 내용이 이제 금융정책, 그다음에 금융상품, 그다음에 노후보장 이런 것이 같이 손재돼 있어서 맞습니다. 실제 이해하기가 좀 복잡합니다. 예, 금융위와 복지부가 공동 발표했고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께서도 조금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될 수 있으면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우리 개인연금하고 이제 그 퇴직연금 중에 그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있어요. 네. 기업에 있다가 이제 혼자 나오면 그거를 그대로 퇴직연금을 그대로 이제 유지하겠다 해서 받게 되는 퇴직연금인데 네네.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세금 장벽을 없애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에 있다가 개인연금으로 난 이제 옮겨타겠다. 네네. 그래도 그 세금 안 내게 하겠다. 이제 이게 하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한 계좌를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연금 상품을 이제 통합 비교할 수 있게 해서 좀 판단을 좀 잘하게 하게 해주겠다가 이제 개인 연금 계좌라는 걸 만든다. 네네. 지금 이제 그 세 번째가 말씀드릴 게 지금 가장 이제 논란이 되는 건데 그 연금 전축 신탁에서도 이제 원리금 보장을 없애버리겠다. 네. 그건 이제 못한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좀 안정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그거 안 되고, 그냥, 이거는 신탁에서 그냥 그, 투자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서 해야 되는구나.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 주장대로 수익률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만큼 위험이 높아진다. 네. 이게 노후 보장의 정확한 주소냐? 이게 이제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땐 좀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사례를 도입해서 10조, 많은 돈이 이제 실제로 투자처로 흘러들었다고 하고요. 정부도 지금 한 10조 정도는 그쪽으로 이를테면 공격적 투자가 가능한 펀드라든지 이쪽으로 굴러가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사실 이 원금 보장형이 실적 배당형으로 바뀌는 게 네. 연금에 있어서는 적정한가 이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연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적연금, 국민연금이 상당 부분 이제 그 연금 수준을 확 낮췄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이라는 거가 있는데 이제 이거 갖고서도 사실 노후 보장이 어려우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노후 보장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이 사람들이 노후에 안정적인 보장을 하게 하자. 네네. 그러니까 노후에 안정적인 보장을 하게 하기 위해서 유도해야 되는 건데 네. 이게 투자를 잘해서 수익률이 조금 올라가면 그 사람 노후 보장이 안정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로는 사실 이거를 설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네. 이렇게 노후에 잘 보장을 하시면은 우리가 세제 혜택을 주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국민들한테 설득이 되겠죠. 예. 지금 이거에 대해서 노후 보장의 안정성 문제를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왜냐하면 수익률이 낮아서 문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상태에서 이것만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무리스러울 수 있는 거죠. 예. 좀 어렵지만 사실 단순할 수도 있는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네. 교수님. 이 연금이라는 게 어떤 금융 시장에서의 어떤 투자 목적, 사실 투자라는 것을 기반으로 굴러가긴 하는데요. 네. 투자라기보다는 좀 복지라는 시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연금이라는 것의 어떤 사회적 위치랄까요? 이게 지금 이렇게 좀 돈을 버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야 할 것인지 혹은 안정된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 예측 가능한 투자 이런 것으로 봐야 될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됩니까? 저희가 개인별로 금융시장에 다양한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상품 중에 우리가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노후 보장에 관련된 거는 당연히 금융 상품적 성격보다는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상품이면 그 성격을 맞춰서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 네네.
난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다른 어떤 뭐 조그만 돈이 있었다. 그건 내가 좀 더 불리겠다. 그러면 그 일부 이제 우리 국민들 중에서는 네네. 주식 투자 막 하시고 그런 분들이 그럼요.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그런 자유롭게. 거를 대리해서 하는 거라면 그건 투자적인 목적으로 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것이 노후 보장이라면 그 성격에 맞게 정부도 유도를 해야 되고 금융기관들도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도 정부는 이 원리금 보장형 연금 저축 신탁 이 신규 가입을 못하게 하겠다 내년부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참 이게 참 어려운 건데 네. 사실은 그거 말고도 이제 그 퇴직연금에서 이제 그 왜 개인연금으로 이제 갈아타게 되는 거에 네네. 대해서도 사실 의구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퇴직연금은 그 펀드 주식 그런 수익성 자산의 70%까지 분이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네네. 마음대로 못 하게 돼 있고. 네. 보호 장치가 그다음에,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퇴직연금에서는 당연히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압류하거나 뭐 네. 양도하거나 그래서 노후 보장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건데 네. 그거를 역으로 개인연금으로 해버려라 그러면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안전망이 사라지는 그렇죠. 거군요. 오히려 안전망이 사라지는 건데 그 설명을 수익이 높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수익률에 있어서도 실제 그 가입자가 크게 이익을 보지는 않는다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수수료가 다르다. 맞습니다. 예, 수수료가 다르죠. 그래서 이 수수료의 문제까지 정확하게 정부가 설명을 해야지만 아마 일반 국민들도 이게 노후 보장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라고 납득이 할 수 있지. 이거는 얘기는 그렇게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니네.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금융기관이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네. 또는 그 투자를 그쪽 금융기관에 오히려 노후보장이라는 이름의 어떤 그러한 그 포장은 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투자가 더 재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네네. 이렇게 오해가 되면은 앞으로 노후보장에 대한 정부의 얘기들이 국민들한테는 오히려 불신으로 들릴 수 있고 그걸 믿지 않게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정부가 이제 이런 말 그대로 원리금 보장하는 상품은 이제 살 수 없게 하겠다라고 이제 시장에 손을 대고 있는데 좀 모순된 게요. 이 네. 정부가 지금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종류의 금융 상품을 활용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위해서 이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하면서 원리금 보장형 연금은 이제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정책적으로 모순 아닐까요? 그 부분에서 정부가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그 개인연금 적립금 100조 정도에서 사실 대부분의 그 원리금 보장형으로 들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그쪽으로 좀 덜 풀릴 것 같다라 그래서 그걸 일부러 돌리려고 하느냐라는 의구심은 당연히 가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에 설명을 할 때 지금 현재까지의 정부의 설명으로는 네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나 그 논리성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더 하지 않으면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네. 많이 드네요. 그리고 또 소득 차이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네. 예. 자, 아무래도 이제 네. 고소득자 위주의 얘기인데 저소득자는 전혀 세제 혜택을 못 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마치 우리 전체 국민의 노후 보장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설명이 좀 돼야 됩니다. 예. 자,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교수님 모셨으니까 모신 김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연금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앞으로의 노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인데요. 국민연금은 뭐 연일 세계 3대 연기금에 들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 공적 연금에 대한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민간 연금도 아주 공격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 세계적으로 연금이라는 게 당연히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지 이런 거하고 맞물려서 그렇죠. 불안정해지는 인구 물레 것만은 문제도 사실입니다. 있고. 네네. 그래서 연금이 과거에는 많이 걷고 많이 주는 소득 비례형이었는데 네. 이 부분에서는 좀 기초보장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퇴직연금이라는 게 소득하고 가입 기간에 따라서 조금 더 해줘야지만 중상위 계층도 노후 보장이 되고 네. 이런 것들로 맞아 떨어지는데 현재 노력으로는 아직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재정적인 안정을 미래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계속 보시면. 노력을 해야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고 네네. 그 방법이 다양한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까에 대한 논의가 좀 더 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연금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였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서현 인기 있죠? 2588 2588 네, 생생경제 잠시 후 4부에서는 골든 포트폴리오와 글로벌 경제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돈으로 여러 가지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시기, 맞춤형 재무 컨설팅 준비되어 있는 코너고요. 글로벌 경제 이슈, 한국을 둘러싼 다양한 경제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앱 예스 이용하시면 비용 없이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YTN 생생경제 게시판에도 여러분들의 의견 언제든 올려주시면 다양하게 방송과 함께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저는 10살 심서원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가 너무 기다려져요. 선물도 받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니까요. 근데 크리스마스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대요. 가족도 없고 케이크도 없으니까요. 제 친구들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산타가 되어주세요. 지금 바로 02544-9544, 02544-9544로 전화주세요. 이 캠페인은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하은맘 S 프로젝트와 함께합니다. 02544-9544 기아대책.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생생경제. 라디오 자산 골든클럽. 특별한 자산 컨설팅을 원하십니까? 맞춤형 금융 포트폴리오 정보가 있습니다. 골든 포트폴리오. 자, VVIP만을 위한 특별한 자산 컨설팅입니다. 골든 포트폴리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위 0.1%를 위한 개인 맞춤형 금융 정보를, 아주 소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창수 하나은행 서합구정 골드클럽 PB센터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경제 상황은 날로 복잡하지만 그래도 또 VVIP를 위한 골든 포트폴리오 만나보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 주요한 내용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오늘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를 마련을 위해서 네. 고수익의 이자 지급식 상품에 가입을 했는데 네네. 그 상품이 크게 손실이 나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의 사연입니다. 네. 이자 지급식 상품인데 고수익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있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입니까? 예. 이분의 경우 3년 전에 보유한 토지가 수용돼서 한 30억 정도 받았는데요. 네. 그때 이분은 이곳에 임대를 주고 임대료로 생활했기 때문에 네네. 임대 부동산이 매각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충당할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기가 좀 곤란하다 보니까 지인의 추천으로 해서 상품을 가입했는데 네. 그때 이제 고금리의 이자 지급식 상품이 있다고 해서 그때 당시 유행했던 게 브라질 국채. 네. 그다음에 여기 한 10억 정도 가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네. 금과 은으로 기초 자산으로 한 DLS 상품에 6억. 네. 그다음에 즉시연금 4억. 네. 그다음에 이제 지수 연동형 ELS에 한 10억 정도 가입을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브릭스 등으로 해서 브라질 경기에 대한 관심 기대가 높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브라질 국채에서 조금 위험이 있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브라질 국채는 그 시기에는 조금 가격이 좀 내려서 굉장히 좋다. 연 10%의 어떤 고수익을 준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하셨는데요. 네. 근데 알다시피 그 이후에 브라질 경제가 안 좋아져서 헤어라가 많이 내려서 지금은 한 손실이 마이너스 30% 정도 하고 있어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브라질 국채가 아직 만기는 한 1년 정도 더 남아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헤어락 떨어지면서 이자도 적어졌고. 네.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이자는 계속 나오고 있어서 조금 위안이 되고 있고요. 네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입한 금은 DLS가 있었는데 이게 네. 거의 은 가격이 그 낙인 가격까지 떨어져서 네. 이자는 많이 받았지만은 원금이 50%만 상환됐어요. 네네. 그래서 크게 손실을 봤고요. 뭐 그래서 뭐 그동안 받은 이자가 한 10%대 이자를 받아서 일부 손실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30%의 손실을 보게 됐고요. 네네. 뭐 그다음에 뭐 그 이후에는 지수형 ELS도 최근에 그 H 지수가 하락을 해서 네네. 뭐 조기 상환이 안 돼서 걱정이 좀 많은 상태였습니다. 네, 이분은 지금 보유한 자산을 가지고 그래도 뭐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투자를 했는데 좀 악재가 겹쳤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 중국 H지수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조작설까지 얘기 나오면서 참 논란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은 지금? 뭐 조금 전에 얘기한 뭐 이게 뭐 이미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네. 또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떤 그 액션을 취하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만 이분의 자산은 대부분을 어떻게 보면 약간 고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 국채에 좀 약간 집중 투자한 거. 네. 그러면 금은 DLS 같은 어떤 ELS 같은 상품에 너무 많은 상품을 투자했다는 게 좀 약간은 실수인데요. 네네. 뭐 일단 브라질 국채로 얘기 드리자면 뭐 현재 브라질은 뭐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혼란하고 있고요. 네. 향후에도 좀 전망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뭐 브라질의 현재 외환 보유고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발행한 채권들이 옛날과 달리 거의 다 헤아라 채권이기 때문에 네네. 국가 부도사 때까지는 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상황이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좀 저점을 지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요. 네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찾는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네. 만기까지 유지를 하셔가지고 그때까지는 적더라도 이자를 받았다가 네. 만기 상황이 내년 2017년 1월 이후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상황의 헤아라가 좀 올라갔으면은 이제 비중을 좀 줄여주고 또 다시 이걸 헤아라로 재투자도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한 손실 없이 재투자하면은 비중도 줄여주고 하면 위험도 낮추고 어떤 보수익을 쿠폰은 계속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예. 또 특히 지금 남미 지역의 정치 상황이 조금은 친기업적인 혹은 또 친자본적인 형태로 돌아서고 있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선 조금 더 안심을 조금 하는 방식으로 기다려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손실 확정되어 나온 금은 DLS. 예, DLS 자금은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해야 될까요? 예, 뭐 이분은 6억을 투자하셨는데 뭐 마이너스 50%까지 해가지고 이자까지 해서 약 한 4억 정도가 자산이 나왔는데요. 네네. 일단 이 자산은 뭐 재투자를 조금 보류하시고 네. 유동성 자산으로 보유하기를 권유해드렸어요. 네. 뭐 MMF 같은 거나 아니면 뭐 3개월 미만의 어떤 언제든 3개월만 지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채권형 펀드 같은 것 상품에 가입을 권유드렸는데요. 네네. 뭐 최근 시장 상황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뭐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기 침체, 뭐 유가 하락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투자를 하기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유동성으로 가져가는 것은 좀 그렇지만은 이분은 벌써 투자된 자산이 굉장히 많고 유동성 자산이 없어서 네. 이럴 때 어떤 좀 예측하지 못한 더 강한 충격이 왔을 때 손실이 너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동성을 갖고 있다가 어떻게 시장 상황에 좀 안정화가 되거나 그럴 때 좀 분산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시장 변동성을 좀 대응하시라. 그렇게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DLS 같은 경우가 더더욱 이런 금리 인상이나 경기 혹은 뭐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어서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DLS 같은 경우는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시장 가격하고의 어떤 좀 괴리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상품 간의 어떤 분산 투자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H지수 급락으로 지수형 ELS 또 조기 상환이 안 되고 있다. 뭐 게다가 지금 이런 주가 연계 상황 시장도 아주 불안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뭐 알다시피 우리 지수형 ELS가 뭐 거의 정기예금을 대체할 정도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끈 주요 상품인데요. 예, 중위험, 중수익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워낙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보장세도 계속 상환되었고 네. 문제는 없었는데 뭐 지난 9월 이후로 H지수가 급락하면서 상환이 안 돼서 다들 걱정한데요. 뭐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은 뭐 그렇게 크게 손실 구간에 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중도 환매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뭐
HA 지수가 어떤 더 하락을 한다면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제 노낙인 보통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단계가 되는 게 보통은 한 7천이나 8천 초반 정도 되는 지수 때까지는 좀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네. 좀 더 지켜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주해가지고 어떤 뭐 시간을 봐서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가 아주 혼란식에 놓여져 있지만 그래도 좀 요즘 투자를 통해서 또 다른 활로를 찾아야 된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지금 네. 좀 제안해 주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하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좀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게든 요새 뭐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 상황은 사실은 왜냐하면 어찌 보면은 그 동안에는 어찌 보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좀 전환되는 시기인 것 같은 생각이 네네,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산이 같이 움직이고 어찌 보면 모든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로 들어섰다는 게 조금 걱정스러운 단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단계에서 좀 익숙해져야 될 단계가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이런 시기에는 좀 더 안정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게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좀 확정금리형이라든지 어떤 안정적인 어떤 이자가 나오는 원금이 지켜줄 수 있는 상품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주면서 충분한 유동성을 가져가면서 그다음에 네. 또 분산 투자를 해가는 어떤 원칙적인 투자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좋은 성과를 급히 내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맷집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로 들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창수 하나은행 서합구정 골든클럽 PB센터장이었습니다. 대외 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의 필수 지침, 세계 경제가 우리 장바구니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경제 이슈. 네, YTN 생생경제 월요일에 만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죠. 글로벌 경제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이장원 연합인포맥스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의 슈퍼 세러데이 최대 네. 쇼핑 대목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슈퍼 세러데이는 또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것들을 들어봐도 낯선 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슈퍼 세러데이라고 하면요. 그 성탄절 바로 직전 주말 네. 토요일을 말하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19일 토요일, 지난주 토요일을 이제 슈퍼 세러데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자녀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네. 성탄절 전주에 마트에 가서 물건을 많이 사기 때문에 붙은 말이고요. 네. 통상 미국에서는 이 크리스마스를 앞둔 열흘 동안, 그러니까 12월 15일부터 25일까지 열흘 동안 한 해 일어나는 쇼핑의 40%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크리스마스 특수와 함께 연말 휴가, 방학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쇼핑객들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하고요. 네. 일단 말씀하셨듯이 미국에서 연말 쇼핑을 지칭하는 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사이버 네. 먼데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11월에 미국의 11월 말에 있는 추수감사절 때 네. 있는 거고요. 전통적으로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이라고 하면 이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크리스마스를 앞둔 슈퍼 세더데이가 더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 그래서 유통업체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는 날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 나온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슈퍼 세터데이에 팔린 그 물건이 더 많았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슈퍼 세터데이에 이렇게 쇼핑 대목이 되는 건 그 연말에 막판 파격 세일을 좀 유통업체들이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소비자들이 이제 반응한 거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제 할인 매장 베스트바이라는 곳에서 그 애플워치가 한 $40에 팔리던 거를 이번에 10만 원 정도에 내놨다고 하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뭐 5만 원 정도만 깎아주던 걸 이번에 30만 원씩이나 이제 깎아줬다고 해서 아주 뭐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또 소비자들이 조금 더 구매를 늦추는 것, 이건 뭐 그렇게 경기가 썩 좋지는 않기 때문이로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엔 중국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안화가 IMF 국제통화기금의 특별 인출권 SDR에 편입되었었죠. 네네. 출자 비율도 높였다고 하고요. 중국 이제 아주 빅2로 제대로 부상한 거네요. 예, 최근 미국 의회가 IMF 구조 개혁안과 예산안을 승인했는데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신흥국 목소리가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중국과 인도, 브라질, 러시아 같은 브릭스 힘이 강해질 걸로 보입니다. 이번 예산안에 나온 내용을 보면 IMF 출자 비율의 6%를 선진국 몫에서 신흥국으로 이관하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네. 여기 따라서 이제 중국의 IMF 쿼터, IMF 출자 비율이 현재는 4%였는데 앞으로는 6.39%로 늘어나게 되고, 이 비율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IMF 안에서는 이제 3위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네. 대신 미국과 일본의 쿼터는 좀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이 금융굴기라는 그 큰 족적을 남기게 됐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앞서서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이 성공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고, 또 말씀하셨듯이 지난달에는 IMF SDR 그 통화 바스켓에 위안화가 편입되면서 이제 달러에 맞먹는 비축 통화가 되는 첫 발을 내디뎠고, 이번에 IMF 쿼터까지 이제 확보했기 때문에 그 IMF 안에서 발언권도 이제 더 강화되는 이 금융 대국의 길을 차근차근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브라질, 러시아의 이 IMF 쿼터도 대폭 늘어나서 네네. 이번에 이제 모두 10위권 안에 진입했고요. 네. 우리나라의 지분도 1.41%였던 게 1.8%로 늘어나서 18위에서 16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신흥국들의 이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우리는 그간 이제 해외 대외 경제를 떠올리면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중국의 변수가 아주 커졌다. 이렇게 단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이 됐고요. 또 산타 랠리까지 예측이 되는 상황인데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오리무중이다. 거기다가 유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미국 소식 어떻습니까? 예, 일단 그 국제유가가 지난 주말에 배럴당 35달러를 무너뜨렸습니다. 배럴당 40달러가 이제 무너진 게 엊그제 같은데, 네. 현재 지난 주말 현재 34.95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거는 2009년 2월 18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유가가 하락한다는 거는 세계 경기가 그만큼 좀 더디게 돌아간다는 얘기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들이 물건을 생산하려면 석유 같은 원재료를 사서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지금은 업체들의 어떤 그 힘이나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러지 못하고 있다. 네. 그러다 보니 석유값이 떨어지는 거고,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 디플레이션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공급이 너무 많다는 것. 이 석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오페크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증산이나 감산을 통해서 물량을 조절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이 많으니까 감산을 해야 되는데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면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미국은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는 전략 비축유라는 그 석유가 있습니다. 네. 이 석유를 이제 외국에 수출하는 거를 그동안 금지해왔었는데, 최근 미국 의회가 이 미국산 석유를 앞으로는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석유가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유가가 더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 제재가 이제 이란이 풀리면서 내년부터 원유 수출을 하게 되면 지금 35달러였던 게 최악의 경우 2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과거에는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같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들은 좋은 거 아니냐, 아주 환호성을 질렀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꼭 그렇지 않은 게 세계 경제가 그 침체의 늪에 빠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국 세계에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나라 역시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좀 걱정할 만한 요소라고
판단됩니다. 예, 청취자분들께서 우리 이장원 부장님의 얘기로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유가가 떨어지는 것은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얘기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9년 만에 금리를 올렸는데, 자, 중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서도 미국과 중국, 이제 뭐 빅2죠. 예. 네, 이 G2,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선 중국이 이제 위안화 절하로 대응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위안화가 현재 달러의 환율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위안화도 자동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걸 걱정하는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내림으로써 자기 나라 경제에 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좀 이끌고 있고요. 위안화가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중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을 좀 부양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미국 금리 인상에 대비하는 첫 번째 카드는 위안화 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위안화 절하가 우리나라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렇게 본다면 네. 우리나라 수출에 좀 악재가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우리 수출 시장에서 그 중국과 경쟁하는 그런 품목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인데 이 위안화가 하락하면 우리가 나라가 이제 수출하는 품목에 좀 그 타격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우리 산업계에서는 위안화가 5%가량 절하가 되면 한국 수출이 1.5% 감소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 절하가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좀 걱정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중국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위안화 절하까지 또 단행한다면 또 중국도 역시 부담을 안아야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예, 네.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 위안화를 떨어뜨리면은 해외 자본이 이탈하는 그런 문제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일종의 좀 양면의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위안화를 급격하게 떨어뜨리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점진적으로 떨어뜨리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바뀐 앵커여서 당황하셨을 텐데요. 오늘 얘기 여기까지 잘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연합 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저예요. 대성 보일러 모델 김성령. 가스비 대성 S라인 보일러라면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손가락만 까딱하면 가스비 걱정 안녕. 대성 S라인 콘덴싱 기술과 IoT 기술이 만나 가스비 초간단 절약. 대성 S라인 IoT 보일러.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그곳에 내가 모르던 중국이 있었습니다. 16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사시사철 푸른 중국의 녹색 심장을 만나다. 대한항공 중국 란닝 주 2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이젠 밖에서도 보일러를 켜고 끈다고. 아니, 언제부터 보일러가 이렇게 똑똑해졌죠? 언제긴 경동나비인이 시작하고부터지? 국내 최초 원격 제어 기술로 보일러의 스마트 시대를 이끌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네, 생생경제,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선물 받으실 분은 9644님이시고요.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가끔 길을 걷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을 잃어버렸을 때 길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작점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자, 오늘 처음 여러분들과 함께 생생경제를 나눠봤는데요. 내일도 그리고 다음 주에도 김우성 PD와 함께 생생경제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은 홈페이지 radio.ytn.co.kr 그리고 팟캐스트,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방송 전문과 인터뷰 내용 다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 페이지 그리고 문자 참여는 언제든 여러분에게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생생하게 만들어가는 생생경제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